원천 특허 같은 걸 받으면 위험이 제로가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예, 그렇게까지 신경 안 쓰셔도 된다. 그냥 일단은 특허가 있어야지 우리가 VC나 A씨를 좀 안심을 시킬 수 있다. 오늘 스타트업에게 특허가 중요한 3가지 시점과 대응 사례에 대해서 세미나를 진행하게 된 김성현 변호사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은 위포커스 특허법률사무소라는 곳에서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특허는 무엇일까? 첫 번째입니다. 저는 특허는 비즈니스를 지키기 위해서 받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은 보통 이제 자사의 제품 또는 이제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걸 경쟁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특허를 받는데요. 원칙이 그렇습니다. 이거를 가장 잘 묘사한 게 이제 해자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해자. 말은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지금 그림에서 보시듯이 이렇게 성 주변에 성 둘레를 따라서 이렇게 구덩이를 파놓고 물을 채워놓은 거, 이걸 이제 우리가 해자라고 하거든요. 이런 걸 왜 해놓냐면은 적이 침입하지 말라고 그런 목적으로 해두잖아요.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이제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자라는 걸 만드는데 특허도 똑같다. 그러니까 여기서 적이라고 하면은 경쟁사가 될 수 있겠죠. 경쟁사가 내 비즈니스 안쪽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내 비즈니스를 침범하지 않게 해자를 파두는 거, 이게 특허의 가장 본질적인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홍보나 마케팅이나 세일즈 같은 이런 2차적인 효과를 목적으로 특허를 받는 경우들도 있어요. 다만 이게 본질적인 목적은 아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특허를 이렇게 쓰시는 경우들도 있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돈 빌릴 때, 그러니까 융자 같은 거 받을 때 담보로 특허를 쓰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각종 지원 사업에 가점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출원인 경우도 있고 등록인 경우도 있고 뭐 거기에 따라 점수가 다른 경우도 있긴 한데 통상 대부분의 지원 사업에는 우리가 특허를 신청을 했다 또는 받았다라고 하는 것들이 가점사항으로 적혀져 있죠. 왜냐면 특허가 없어도 성공할 수 있는 비즈니스는 많아요. 실제 이제 국내의 유니콘 스타트업들을 보면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름은 쿠팡, 야놀자, 토스, 대민, 무신사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회사들이 특허를 가지고 있을까? 언뜻 잘 떠오르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기업에게 특허가 필요한 걸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제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선발주자여야 된다. 그러니까 선발주자로서 시장을 대척 및 선도하면서 탁월한 기술 개발 역량과 혁신적인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갖추었으며 미션과 비전이 분명하고 확고한 기업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 4가지 다 가지고 있지 않으셔도 돼요. 이 4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저는 그 기업한테 정말 특허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즈니스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좋은 특허는 이제 제가 써놨죠. 길목을 지키는 특허다. 나보다 더 우수한 경쟁사가 되게 언제든지 빨리 나타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연구개발 비용이나 사업개발 비용이나 이런 게 굉장히 적은 거예요. 굉장히 짧은 시간에 따라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경쟁사는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은 지금 고속도로를 타고 있는 거랑 비슷해요. 내가 고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엄청나게 빠른 차가 쫓아오는 거예요. 엄청나게 빠른 차가. 그러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막아야 돼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유일하게 막을 수 있는 수단은 뭘까라고 제가 물어보면 정답은 특허겠죠. 저는 오늘 특허를 강의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특허의 본질에 가장 근접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특허는 모방을 막는 거거든요. 모방을 막는 거다. 모방을. 그러니까 우리가 특허를 제대로 받는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뭐냐? 경쟁사가 들어오는 길목을 우리가 지킬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럼 제가 지금 길목을 고속도로도 해놨고 일반 국도도 해놨고 지방도로도 해놨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특허를 어떤 길목에 두어야 하는지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제가 길목을 지키라고 했으니까. 자, 쫓아온다. 우리 경쟁사가 우리 쫓아온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목표는 딱 한 가지예요. 걔네들의 속도를 늦추는 거예요. 굉장히 적절한 비유 해주셨어요. 카트라이더의 바나나 같은 역할이에요. 그 바나나를 어디에 뿌려야 되느냐? 순서는 똑같아요.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로 순이에요. 네.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이해가 바로 되셨을 것 같아요.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로 무슨 차이가 있죠? 우리 이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고속도로는 보통 지도를 보시면 목적지까지 거의 직선입니다. 근데 한번 지방도로나 일반국도 한번 찾아보세요. 꼬불꼬불꼬불꼬불하게 생겼죠.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목적지, 이 목적지라고 하는 거는 우리 제품의 어떤 기능일 수도 있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제품의 뭐 비전일 수도 있어요. 우리 비즈니스의 목적지인 거죠. 근데 그 목적지까지 가는 길에 경쟁사, 나와 내 옆에서 누군가 또는 내 뒤에서 누군가가 쫓아올 수는 있어요. 그걸 막는다라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요. 뭐 톨게이트 진입로를 막아버릴 수는 있겠지만 그런 거는 시장에서 작동하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길목을 막자. 근데 길목을 어떤 것부터 막아야 된다? 큰 길부터. 걔네들이 우리를 빠르게 쫓아오지 못하게 우리는 고속도로를 타지만 다른 애들은 지방도로를 타게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목적지에 빨리 가게끔 항상 그 목적으로 특허를 받는 게 제일 좋다. 뭐 그런 특허가 좋은 특허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좀 제품과 무관한 특허, 그러니까 특허증 확보형 특허, 약간 과시형 특허, 이런 것들이 나쁜 특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접근 방식이 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기술 보호라고 하는 게 아까 이제 경쟁사를 최대한 이제 경쟁사의 속도를 늦추게 하는 게 좋은 특허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기술을 보호해야 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모방을 막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제 특허증 확보하고 건수만 늘리려고 하는 접근 방식이 이런 결과를 낳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써먹지도 못하는데. 그럼 어떤 특허를 집중해야 되냐? 좋은 특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나쁜 특허의 시발점이죠. 더 이상 좀 개수에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드리고 싶었던 얘기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객이 우리 제품을 선택하는 이유가 뭐 몇 가지일지 모르겠지만 정말 극단적으로 한 가지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거에 대해서 특허 받은 걸로 저는 충분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급자 시각을 버리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것저것 좀 핵심하고 거리가 먼 특허들을 받아보는 거는 별로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지방도로 이런 거 지키는 거랑, 아니 지방도로도 아니에요, 어디 마을 골목 지키는 느낌일 수도 있어요. 이런 건 좋지 않다. 우리는 고속도로를 막아야 된다. 주변에 이제 내 사업 아이디어를 공개를 하고, 그래서 엔젤과 FFF라고 써 있는데 뭐 친구나 가족들, 그리고 이제 바보들이라고 하죠. 바보와 엔젤이 동급으로 나와 있는데, 그런 사람들로부터 이제 투자를 받는 시기입니다. 그럼 그 투자 받아서 뭐 하냐? 그 돈으로 무엇을 하느냐? 이 시기에 과제가 있어요. 이 시기에 과제가 뭐죠? POC를 하는 거죠. 보시면은 POC를 하고, 뭐 어떤 분들은 프로토타입을 만들기도 하고, 궁극적으로는 MVP까지 가야 되죠. 그래서 고객의 시장의 피드백을 받아서 우리가 또 다시 또 아이템을 조금 더 보강을 하는 그런 시기죠. 혼자서 하기가 어려워요. 혼자서 왜 하기가 어려우냐? 돈이 필요하거든요.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외부에서 우리가 자금 조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금 조달에 실패하면 우리는 사실 시작도 못 해본 채, 시작도 제대로 못 해본 채 사업이 끝나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 시기는 내 사업 아이디어를 여기저기 많이 공개할 수밖에 없는 시기인 것 같아요. 외부에서 자금 조달해야 되니까. 이건 이제 시드머니라고 하지만, 대표적인 걸로는 사실은 창업 지원 사업도 있고, 이런 창업 경제 대회 같은 것들도 있죠. 똑같아요. 뭐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무슨 청년 창업 사관학교, 이런 각종 지원 사업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가서 열심히 내 사업 아이디어를 발표하죠. 네. 누가 이제 Q&A 시간에 물어보면 더 디테일하게 알려주죠. 문서에 없는 내용도. 그러니까 열심히 많이 공개하는 시기입니다. 근데 뭔가 내 것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크죠, 창업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NDA라고 하는 비밀유지 서약서 같은 것들을 작성을 많이 합니다. 당연히 뭐 창업 지원 사업할 때 그 사람들이 비밀을 유지하겠지, 뭐 창업경영대 심사위원들이 비밀을 유지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죠. 물론 기관에서 그런 사람들, 위원들한테 NDA 서약을 받긴 합니다. 하지만 이 NDA라고 하는 것이 아이디어 유출을 막지는 못해요. 제가 봤을 때는 99.9%는 불가능하다. 이게 왜냐면 이런 표현을 잘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창업자가 가지고 있는 게 아이디어밖에 없어서 그래요. 결과물이 아니라 아이디어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창업자도 아직 제품을 만든 건 아니기 때문에 지키고 싶은 게 아이디어예요. 아이디어. 제품에 대해서 뚜렷한 그림도 그려져 있지 않지만
뭔가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게 아이디어적으로 내 거랑 비슷하다 그러면 되게 기분이 좀 나쁘고 불편하거든요. 불편. 창업자들은 아이디어를 지키고 싶어 하지. 근데 사실 유형의 제품도 아니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과물도 아직 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 아이디어 지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임시명세서 출원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이거 요즘에 좀 많이 알고 계신 것 같기는 해요. 이거 정말 쉽거든요. 이게 뭐 너무 초안까지는 바라진 않아요. 뭐 사업계획서, 연구개발계획서, 뭐 회사나 제품 소개서 등등등 뭔가 내 아이디어가 담겨져 있는 문서를 그냥 아무 형식이나 괜찮아요. 저희 표지 역할을 하거든요. 출원서라고 하는 게 거기 뒤에다가 PDF 파일 형태로 그냥 첨부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냥 임시명세서 출원 끝납니다. 정말 좋아요. 언제든지 내가 당장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정말 빨리 해주는 데는 하루 만에 해줄 수도 있어요. 극단적으로는. 이거 이용하시면은 일단 아이디어를 보호할 수 있다. 네, 맞아요. 이게 이제 가출원이라고 하는, 예전에는 이름이 가출원이라고 불렸었는데 지금 뭐 임시명세서 출원, 예비출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네, 정확한 용어는 임시명세서라고 하는 용어거든요. 특허가 중요한 두 번째 시점. 네. 그 다음 단계입니다. 저는 이제 도약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정의를 해봤어요. 우리가 점프업을 해야 되는 시기다. 이게 두 번째 시점입니다. 이때는 이제 우리가 투자받는 주체가 바뀌죠. 보통 이제 VC나 전략적 투자자라고 하는 SI들로부터 우리가 시리즈 투자를 받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일단은 제품이 나와줘야 되는 시기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이때 집중해야 되는 건 사실 이제 R&D 그리고 제품화, 그다음에 사업화, 매출을 올리는 것들, 그리고 점점 후기로 갈수록 우리 판로 확대하는 것들, 글로벌 진출 같은 걸 예로 들 수 있겠죠. 그다음에 뭐 보통 IPO 직전에는 이제 신규 사업 탐색하는 것들,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거죠. 매출을 다변화하고 이런 것들을 이 시기에 많이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 시기에서 먼저 투자 유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투자 유치, VC들한테 투자 유치할 때 특허는 어떤 역할을 할까? 지금 뭐 화면상에서는 A시죠. 네, 우리가 이 앞 단계에서 POC를 했다, 개념 증명을 마쳤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시장에다가 제품을 정식으로 출시를 하고 이제 매출을 일으켜야 되는 시기인데 문제는 속도죠. 네, 경쟁사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빠르게 성장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경쟁사의 추격을 막을 수 있고 시장도 선점해서 지배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 성장 속도를 높이는 아이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카트라이더랑 비유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그게 돈이다, 머니다. 그 자금을 벤처 캐피탈이 공급을 하죠. 그리고 이 화면에 나온 것처럼 여기는 A씨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어찌됐든 A씨는 VC들한테 우리가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이 IR 대액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피칭을 해야 되죠. 금융업. 이제 그분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딱 한 가지예요. 이제 투자의 기대감. 내가 여기 투자하면 그래서 얼마나 회수할 수 있어. 이게 그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거거든요. 그럼 기본적으로는 위험은 낮아야 되고 기대 수익은 높아야 돼요. 그럼 기대값이 높아지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대 수익이 높은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위험이 좀 높아도 괜찮아요. 왜냐면 분자가 훨씬 크니까. 근데 반대다. 난 지금 기대 수익도 별로 안 높은데 그러면 위험도 당연히 낮아야 되겠죠. 네. 어찌됐든 우리는 위험을 낮추면 낮출수록 큰 기대값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내가 하고 있는 게 신기술 같은 거다라고 하면은 기술을 모방하기 어려우면 위험이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신시장이다, 전혀 새로운 시장이다라고 하면은 경쟁사가 못 들어오게 막아낸다라고 하면 그것도 위험을 낮추는 방법. 뭐 당연히 이걸 가능하게 하는 손쉬운 방법은 이제 특허를 받는 것들이고, 혹시 이렇게 생각은 안 하셔도 돼요. 위험이 제로일 필요까지는 저는 없다. 그러니까 뭐 원천 특허 같은 걸 받으면 위험이 제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예, 그렇게까지 신경 안 쓰셔도 된다. 그냥 일단은 특허가 있어야지 우리가 VC나 A씨를 좀 안심을 시킬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우리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허가 필요할까? 우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특허는 뭐며, 그리고 우리가 아직 가지고 있지 못한 특허 중에서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건 뭘까?
그리고 이제 갭이라고 하는 것들, 우리보다 뭐 상위 기업 있다고 하면 뭐 비슷한 뭐 비교 기업 있다고 하면 그런 비교 기업들과 우리의 갭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특허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확보할 거냐,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죠. 그러면은 기획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이런 방법들도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두 가지 방법론인데, 이제 밸류 체인을 활용한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아예 그냥 제가 되게 심플한 제조업 같은 거, 마치 그러니까 자동차 만드는 거 사례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 뭐 디자인하고 R&D하고 부품 만들고 그 부품이 이제 조달 받아가지고 조립하고 마케팅 영업해서 이제 판매하기까지, 그리고 사후 서비스 같은 거 하기까지 어떤 요소들이 우리한테 경쟁 요소인지를 파악을 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특허를 받는 방식이 한 가지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방식은 이제 우리 내부가 아니라 외부를 좀 들여다보는 거죠. 다른 애들 어떻게 하는지. 네. 키플레이어, 좀 보고 베낀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걔를 좀 참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는 모델도 있을 수 있고, 이제 경쟁 제품을 그냥 단순히 분석해보는 방식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애들은 어떻게 하고 있지? 그걸 한번 역으로 설계해봐서 따라해보는 것도 있고, 경쟁자들은 이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럼 우리는 저렇게 가야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방식은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최종적으로 특허를 만드는 방식은. 하지만 이렇게 경쟁사를 들여다보고 우리의 특허를 발굴하는 방식도 있다라고 하는 기획 방법론 한 두 가지 정도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획을 해서 뭘 하느냐, 최종 골은 우리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특허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거는 특허를 여러 개 가지고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것이 좀 조화로워야 된다. 그 조합이 되도록이면 되게 가치가 높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특허 포트폴리오의 개념인데, 제가 안내드리는 이 순서대로 받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첫 번째가 핵심 기술을 보호한다. 그 다음에 우리 그 핵심 기술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그 제품화에 필요했던 주변 기술들을 보호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신사업을 탐색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스타트업이 성장하는 그 순서랑 비슷하죠. 핵심 특허가 뭐냐, 주변 특허가 뭐냐,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핵심 특허에 대해서 원천 특허라고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원천 특허와는 좀 다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원천성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위대한 발명가인 뭐 에디슨이나 테슬라 이런 사람들이 뱉을 수 있는 단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한 문제가 그 정도 사이즈가 아니다라고 하면 원천 특허라는 거는 사실은 만들어낼 수도 없고 존재하지도 않아요. 네. 지금 이제 마지막 섹션에 도달했습니다. 그 마지막 섹션은 특허가 중요한 세 번째 시점입니다. 세 번째 시점. 이미 예상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 마지막 시점은 이제 엑싯하는 시점. 그러니까 상장하고 뭐 기업 공개하고 IPO 하는 그런 시점이 되겠습니다. 기술특례 상장 제도라고 하는 걸 많이 떠올리실 것 같아요. 이 시점에서는. 이제 저는 주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과 일을 하니까, 또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는 회사들도 그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요. 어떤 제도냐면은 당장 우리가 수익을 많이 거두지 못하더라도, 또는 시장 평가, 시총이 엄청 높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기술력과 성장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기술 성장 기업이라고 지금 써져 있는데, 그런 기업이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빨리 엑싯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기술특례 상장 제도인데요. 최근에는 이제 금융이나 거래소에서도 좀 더 많은 산업의 기업들이 이 기술특례 상장 제도로 상장할 수 있게끔 제도 개선을 계속 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 그럼 이 제도가 무슨 제도냐? 전문평가기관의 기술평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뭐 AMBBD라고 하는 그런 등급 이상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돈을 아직 벌지 못하더라도 기술이 뛰어나니까 너네 사업이 굉장히 좋고 성장성이 높은 것 같으니까 상장해주겠다라고 하는 제도거든요. 평가 항목들은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데, 키가 되는 평가 항목은 기술의 진행 정도, 차별성, 그리고 모방 난이도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R&D에 이어서 사업화까지 마친 기술인지, 돈을 실제 벌고 있는 기술인지가 기술 진행 정도고요. 그래서 경쟁하는 기술과 어떤 측면이 얼마나 다른 건지, 뭐가 더 좋은지가 차별성입니다. 그리고
경쟁하는 애들이 그거 똑같은 거를 만들어내는 게 어려운지 쉬운지 얼마나 단기간에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게 모방망이거든요.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 항목이에요. 이 세 가지가 좋으면 당연히 그 기술이 좋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술평가에서 이제 특허의 역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사실 기술특례 상장을 했다라고 하는 기업들은 특허가 좀 많아요. 이제 루닉 같은 회사가 이제 145건 정도 있었고, 뭐 코난 테크놀로지, 핀텔 같은 회사도 뭐 60건, 30 몇 건 굉장히 많이 있죠. 제가 고객사로 삼고 싶은 회사들인데요. 예. 이게 정말 많아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술 평가를 할 때 그 평가위원분들이 이 모든 특허를 다 평가를 할까요? 10개를 가진 기업도 있고 5개 가진 기업도 있고 이렇게 100개가 넘는 기업들이 있다라고 하면 평가위원도 싫겠죠. 왜냐면 자기가 받는 보수는 고정돼 있으니까 당연히 싫을 수밖에 없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네. 그럼 평가위원은 그럼 뭘 평가할까요? 그냥 몇 개만 평가한다는 거죠. 몇 개. 이 145개, 루닛이 145개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145개 다 평가할 수 없어요. 이거 다 읽어보다 보면은 제 생각에는 일주일, 2주일 동안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럼 뭐가 더 중요하냐? 매칭이 중요하다. 매칭. 그러니까 어차피 평가위원이 평가하는 거는 기업이 보유한 모든 특허가 아니라 실제 이제 네가 그 기술성과 성장성이 좋아서 상장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럼 너의 비즈니스가 뭐야, 너의 제품이 뭐야 라고 했을 때 그것과 가장 매칭되는 특허 한 자릿수, 보통은 5손가락 안에 드는 그 개수만 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아이디어보다는 좀 제품화를 마친 이미 우리의 매출을 일으키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기술에 대한 특허 비중이 높아야 된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차별화 수준이 높은 부분 위주로 다른 애들도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다른 애들이 가지지 못한 희소한 내용에 대해서 특허를 받을수록 좋다라고 하는 게 너무 기본적인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정리해서 보여줘야 될까?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방법은 제품, 기능, 기술 이런 상하이 계층 구조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것들을 우리가 딱 분리하고 분해해가지고 우리가 이 부분은 이 특허를 받았고요, 저 부분은 저 특허를 받았고요 해서 구조적으로 좀 보여줄 수 있는 게 좋다. 이런 방식이 한 가지가 있을 수 있고, 다른 방식으로는 이제 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보여줘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프로세스적인 것들이 중요하다, 어떤 플로우가 중요하다, 그런 비즈니스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 단계에선 이거 가지고 있고 저 단계에선 저거 가지고 있어라고 해서 구분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게 좀 필요하다. 어찌됐든 구조적인 걸 이걸 잘 그려낼 수 있다라고 하면 결국엔 우리 회사가 특허를 잘 관리하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자꾸 기술에 대한 얘기만 했었는데 사실 사업이 좋은 회사도 이 기술특례 상장이라는 건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사업 모델 기업이라고 하는 분인데 사업 모델이 좀 독창적이다라고 하면은 상장을 할 수 있다. 독창적인 게 맞나라고 하는 생각이 몇몇 회사들은 확실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업 모델이 굉장히 독창적인데, 근데 지금은 이제 경쟁사들도 조금씩 출연한 회사들도 덜어 있어요. 이런 회사들 정도가 되면은 기술이 막 엄청나게 좋지 않더라도 상장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회사들조차도 실제 평가하는 항목에 있어서 지식재산 관리 현황, 지식재산 보유 현황이라고 하는 항목이 들어가요. 그럼 이런 회사들도 지식재산 관리, 지식재산 특허 이런 것들을 왜 평가받느냐? 거래소에서도 계속 지켜봐요. 이 거래소에서 상장 예비 심사라고 하는 걸 하는데 그 심사 요건 중에서 기업의 계속성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 이제 경영권 관련 소송이나 분쟁이 어떤 기업의 경영에 며칠 영향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심사를 받거든요. 사업의 핵심 영역이 이제 기술이든 콘텐츠든 IPO 단계에서는 이 특허를 잘 관리하고 있어서 너네들이 특허 관련해서 소송이나 분쟁에 빠질 염려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모델이 좋은 기업들도 특허를 좀 관리해 볼 필요성이 있는 거죠.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제 칼럼 더 읽어보셔도 좋고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